안녕하세요. 샬롯의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소설 36개 1편 중에서 차도살인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차도살인 1. 삼경이 지나도록 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고위를 넘어선 나이에 이토록 번민에 쌓여보기는 처음이라고 스스로 자탄한다. 풍전 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면 그는 피가 말라드는 듯 했다. 사흘 전이었다. 제나라에 있는 제자 하나가 황급히 공자를 찾아와 이달 말쯤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려한다는 급보를 알리며 스승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급히 자기와 함께 제나라로 떠날 것을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고위를 넘어선 연세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전쟁과 세파에 시달리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한 몸이 아니십니다. 9천여 명의 제자가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발의 노스승 공자는 그러나 제자의 그 같은 간절한 청을 조용히 물리쳤다. 그대의 고마운 뜻을 내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나 혼자 편히 살자고 피하는 것은 백성된 도리가 아니네. 나는 이곳에 남아 이 나라 백성들과 고난을 같이 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난국을 타개할 방도를 강구해야 하네. 제자는 어떤 말로도 스승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자 할 일 없이 눈물을 머금고 혼자 제나라로 돌아갔다. 공자에게 있어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리라는 것을 노상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 공자는 훨씬 이전부터 이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의 그 같은 급보에도 별 충격 없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공자가 예측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자 개인의 판단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제나라 침략에 유린당하는 조국의 운명 앞에 공자는 벌써 사흘째 불면의 밤을 맞고 있었던 것이다. 노나라에 대한 제나라의 압력은 이미 15년 전부터 있어온 일이다. 52세 때 공자는 중도의 제라는 벼슬에 올랐다. 당시 노나라는 제나라의 숙적인 진나라와 화친관계를 맺고 있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봐도 제나라와 가까워야 할 노나라가 진나라와 외교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되어 가는 것이 제나라로서는 여간 불쾌하고 꺼려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일로 인해 제나라의 압력으로 협곡에서 회담이 열렸다. 협곡 회담에 대표로 참석한 공자는 그의 뛰어난 지혜와 언변으로 제나라의 책략을 분쇄하고 노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때 노나라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제나라의 경공은 일련의 회유책으로 제나라가 빼앗았던 문양 땅을 되돌려 주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나라는 여전히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 하지 않았으니 제나라로서는 크게 불만이 아닐 수 없었다. 어쨌든 협곡 회담의 공로로 공자는 일약 대사구, 지금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중요한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래 공자는 신흥 세도가들의 무력적이고 비윤리적인 경향을 싫어했다. 대사구가 된 공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 무력적인 신흥 세력들을 견제하고 노나라의 군주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한때는 공자의 이 같은 노력이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신흥 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압력으로 공자는 마침내 실각하고 만다. 실각한 후 신변의 위험을 느낀 공자는 서기 전 497년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망명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14년에 걸친 오랜 유랑 생활이 시작된다. 공자는 위나라에서 송나라로, 거기서 다시 남하하여 진, 채를 거쳐 초나라에 이르기까지 천하를 순유하면서 여러 나라의 제후나 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자의 포부나 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14년간의 그의 방랑의 여정은 지극히 불행하고 초라했다. 송나라에서는 환태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고 진, 채에서는 양식이 떨어져 끼니를 굶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서기 전 484년 노나라는 순전히 강압에 의해 오나라와 연합하여 제나라를 공격하여 애능이라는 곳에서 제군을 크게 무찌르기도 했다. 조국 노나라가 이토록 어려운 순환을 겪고 있는데도 공자는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타국당에서 우극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 그가 시리를 안고 다시 종원으로 돌아와 잠시 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비로소 조국 노나라로부터 그를 부르는 사신이 왔던 것이다. 발길을 돌린 지 14년 만에 다시 밟아보는 조국 땅이었다. 그 14년은 그에게 너무나도 덧없고 무상한 세월이었다. 그의 나이는 이미 69세, 고의를 맞고 있었다. 그는 방랑길에 묻어버린 세월의 아픔을 혼자 안으로 사귀며 제자를 양성하고 시경, 서경의 편찬에 힘을 쏟았으니 그런 식으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지러운 시국은 그에게 그러한 생활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제나라 제자의 말과 같이 한때 자기를 버렸던 조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조국이 지금 존망지추에 있다는데 공자는 결코 초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자신 있게 이순을 갈파한 나이에서도 10년을 더한 지금 위난에 처한 조국의 운명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위선이었던가를 자개치 않을 수 없는 신경이었다. 지난날 벌어졌던 내외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기결인지도 몰랐다. 제나라에서 제자가 다녀간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공자는 자공을 그의 처소로 은밀히 불러들였다. 공자가 하는 말을 듣고 처음 자공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자는 자공에게 차도살인의 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가. 즉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제나라로 하여금 노나라를 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도록 괴계를 써보라는 것이었다. 본래 위나라 사람으로 거부였던 자공은 재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뛰어난 언변과 천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공은 공자의 깊은 학문과 세속을 초월한 고결한 인품을 흠모하여 돈도 명예도 조국까지도 저버리고 그를 찾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어제까지도 제자들에게 인의지덕을 설파해온 그 스승의 입에서 지금 차도살인의 계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공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자공은 그러나 그러한 스승의 말만으로는 그의 깊은 심지를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스승은 어디까지나 스승이었다. 그래서 자공은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스승의 뜻에 따라 제나라로 떠났다. 과연 제나라에서는 노나라를 침공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자공은 우선 초호화판의 주연을 마련하고 이번에 출전할 몇몇 장소를 초청했다. 시간이 갈수록 주연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갔고 장수들의 흥은 점차 절정에 이르렀다. 이때가 기회인 것이다. 자공은 그의 능수능란한 연설로 회중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였다. 즉, 제나라가 노나라를 정토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원에서 패권을 다투는 마당에 자타가 공인하는 강국, 제나라가 고작 손바닥만한 노나라를 친다면 초나라나 진나라 그리고 오나라와 같은 강국들이 제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장차 중원을 통일할 나라로서 제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군소 제국들의 실망은 또 어떠하겠는가. 어린애가 좀 까분다고 어린애의 뺨을 때리며 싸우는 어른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말이다. 거인은 거인답게 놀아야 한다. 정작 제나라가 쳐서 굴종시켜야 할 나라는 오나라다. 자공의 말은 제나라의 자존심과 긍지를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모여 앉았던 장수들은 자공의 정확한 정세 판단에 감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주변 정세를 알려준 데 대해 심히 고마워하기까지 했다. 장수들의 의견이 자공이 의도한 대로 노나라에 대한 침공을 포기하고 공격선이 오나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급거 오나라로 향했다. 자공은 오왕 앞에 부복하고 간청했다. 제나라가 마침내 에릉의 굴륙에 앙심을 품고 약소국 노나라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나라를 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사옵니다. 빨리 출병해서 사전에 저지해버려야 합니다. 만약 제나라가 동맹국 노를 쳐 패망케 되는 것을 오나라에서 수수방관해버린다면 오나라는 필시 비겁한 나라, 신의가 없는 나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는 노를 구원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노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쟤는 그 승세를 몰아 에릉의 한을 설력하기 위해 다음에는 반드시 오를 치려할 것입니다. 자공의 정연한 논리와 정확한 사리 판단은 상대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피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의 논리에는 애매한 개연성이나 모호한 복합성 따위라고는 없었다. 사태가 이쯤 되었으니 더 이상 주저하고 숙고할 여지가 없었다. 오왕은 즉시 출병령을 내렸다. 제나라와 오나라가 마침내 교전 상태에 들어가자 자공은 이번에는 다시 진나라 정왕에게로 간다. 중원의 평정과 통일은 아무래도 진나라가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동안 다소 강상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진나라에 비하면 어린애에 불과한 오나라, 제나라 두 나라가 제 푼수를 모르고 감히 중원의 패권을 다툰다는 것은 정말 과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두 나라 모두가 피폐해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 틈을 타서 진나라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두 나라를 한꺼번에 정토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두 번 다시 없을 혹이라 믿습니다. 진나라의 정왕은 자공의 말이 옳다고 받아들여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로 쳐들어간다.
이리하여 중원의 강대국들은 자공의 아니 공자의 차도살인의 계에 말려 그로부터 장장 10년간 패권 다툼의 싸움을 벌이게 된다. 노나라는 물론 화를 면했다. 차도살인 2. 차도살인은 말하자면 이간모략의 술책이다. 상대를 모략, 이간시켜 내분을 일으켜 결집된 힘을 약화시켜서 득을 보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교활하게 이 차도살인의 괴계를 썼을 때 어수룩한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그 괴계에 완전히 놀아난 예가 있다. 1차 임진왜란의 화의가 결렬되자 왜군은 정유년에 다시 재침을 시도했다. 저들에게는 지난날의 경험이 큰 교훈이 되고 있었다. 즉, 통제사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동안은 그들의 침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왜군은 마침내 교활한 차도살인의 계책을 마련했다. 이들 외장 중에서 고니시와 갓도오 같은 장수는 조선 땅에서 이미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조정의 복잡한 당쟁 및 이순신과 원균의 반목, 갈등 관계 등을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저들은 조선의 이 같은 취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이순신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이순신이 지휘하는 함대를 그들이 대군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여 기습 공격을 가함으로써 완전히 격파해버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고니시는 먼저 조선 땅에 도착한 요시라를 은밀히 경상자병사 김응서의 진중으로 보내 한 통의 중대한 밀서를 전달했다. 이번 조선과의 화의의 결렬은 순전히 갓도의 탓으로서 하루빨리 화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고니시는 갓도를 미워하여 죽이고자 한다. 갓도는 모일 일본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조선에서는 때맞춰 통제사로 하여금 이를 요격하게 하면 조선의 원수도 갚게 되는 것이고 고니시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밀서는 분명히 고니시 등이 꾸민 괴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병사 김응서는 이것을 중대한 정보로 고지고대로 믿고 즉각 도원수 권율에게 보고하였으며 권율은 또 지휘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대로 분석 평가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요시라는 사실상 전에 이중 간첩 역할을 하여 몇 가지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한 전력이 있는 만큼 조정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는 터였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오랜 세월 왜군에게 전란을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정보망을 통해 고니시와 갓도오가 공명심 때문에 서로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대립 때문에도 두 사람 사이가 원만치 못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 밀서의 내용을 진지하게 분석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것이다. 통제사 이순신을 출동케 하라. 조정으로부터는 즉시 결정이 내려졌고 권율로 하여금 이 명령을 이순신에게 전달케 하였다. 권율은 1월 21일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을 만나 조정으로부터의 명령서를 전달하고 갓도오가 다시 오는 것이 분명하다. 수군은 꼭 요시라의 말대로 하여 승전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 고 엄히 명했다. 그때 이순신은 그것이 왜군의 책략이라는 것을 즉각 간파했으면서도 권율의 앞에서는 지엄한 나라의 명령인지라 일단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휘관으로서 매사에 치밀하고 냉철한 그에게는 비록 나라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즉각 출전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적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는 원칙적으로 관계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에 기초한 작전은 일대 모험이다. 둘째, 해상으로 멀리 나갔다가 적의 계교에 빠져 기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셋째, 대군을 동원하면 복병을 할 수 없고 또 소군을 동원하고 복병을 많이 두면 만일의 경우가 위험하다. 넷째, 이일대로, 즉 필요한 적을 기다렸다가 치는 것이 병법의 원칙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순신은 우선 척구선을 멀리 파견하여 철저히 경계를 하게 하는 한편 주력군은 출전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극비리에 그 자신이 직접 가덕도 군방까지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이리하여 왜군들의 1차 괴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괴략에 실패한 고니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시라를 통해 김응서에게 두 번째로 밀서를 보냈다. 갓도가 예정했던 대로 이미 조선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이순신이 천재일류의 기회를 놓쳐 원망스럽다. 군인이 명령을 어기고 대사를 그르쳐 국익을 손상케 했으니 어찌 통제사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사뭇 우리나라의 국익까지 염려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이순신을 제거해야 한다는 식의 장깨까지 부렸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은 이순신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다. 이때 왜군들이 건너온 것은 사실이었으나 정작 갓도우 등이 장문포 및 서생포 등지에 도착한 날짜는 권율이 한산도에서 이순신을 만나기 일주일 전인 1월 15일 전후였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용병의 원칙과 결과로 본다면 이순신의 판단이 옳았지만 그는 아우성치는 조정 간신들의 모략으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제명은 조정을 속여 임금을 업신여긴 죄, 적을 놓아주어 나라를 저버린 죄, 남의 공로를 빼앗은 방자한 죄 등이었다. 왜군 측으로서는 일단 차도살인의 계가 성공한 것이었으니 쾌재를 부를 일이었다. 이순신이 통제사 자리에서 물러나 감옥에 갇히자 사태는 일변했다. 수군 통제사 원균의 함대가 일본 수군에 의해 대패를 당했던 것이다. 임금의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난 이순신은 권율의 지휘하에 백의종곤하다가 두 번째로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다. 그 당시 임금이 내린 것은 큼직한 교서 한 장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병력과 장비 및 함선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순신이 15일간 불철주야 노력하여 얻은 것은 겨우 12척의 함선과 120여 명의 군사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외의 수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량해전에서 외선 133척과 용감히 싸워 무려 31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노량해전에서는 적 수군의 주력을 격파하고 그도 적의 총알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 방패로 내 앞을 가려라. 싸움이 한참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1598년 11월 19일 밝은 해가 치솟는 아침이었다. 차도살인 3 1968년 일본의 미쯔이 그룹은 어떻게 해서든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이란의 로레스산 석유 광구의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개발권만 따낸다면 미쯔이는 일약 일본 제1의 석유왕이 되는 것이다. 이란 측은 그 개발권 취득의 어넥스, 즉 부대 조건으로 이란 내 석유화학 콤비나이트 설립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취득권 경쟁에는 일본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가 나섰고 미국은 매장량의 불투명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경쟁은 세 나라로 압축되었다. 일본은 여기서도 그들 특유의 차도살인의 궤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란에 각각 상반되는 거짓 정보를 흘려 저들 3개국을 이간하는 데 성공. 마침내 로렌스탄 석유 개발권은 미쓰이에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란 측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어넥스이다. 만일 로렌스탄 강구에서 불행히 석유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 그 경제성에 관계없이 약속한 부대 조건, 즉 석유 화학 콤비나이트 건설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물론 수락했다. 남의 나라 석유 자원으로 석유 왕이 되려는 미쯔이는 저 환상의 로렌스탄 강구에 매혹되어 이란 측이 조정하는 대로 놀아났던 것이다. 일본 측은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회자를 불렀다. 그러나 그 실상을 뒤집어 보면 이렇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자국 내에 석유화학 콤비나이트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이루기에는 비용이 엄청났다. 그래서 로렌스탄 강구의 개발권을 놓고 경쟁을 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경쟁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란 측으로서는 그만큼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 로렌스탄 강구의 실질적인 석유 매장량이 문제가 됐다. 전문가에 따라 다수의 견해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경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일찌감치 손을 뗐다. 이란 측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면 그야말로 낭패인 것이다. 이란 측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힘 안 들이고 석유화학 콤비나이트를 건설하려는 속셈이었다. 이란은 계책을 썼다. 즉 석유 개발권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온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란은 은밀히 영국과 프랑스의 접근, 다음 기회에 특혜를 약속하고 경쟁에 적성을 띠는 것처럼 해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다. 막대한 설비 자금과 노력을 투자한 콤비나이트는 그 후 호메이니에 의한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직 미완성인 채 그대로 사상의 누각이 되어가고 있다. 우군을 끌어들여 자신의 소물을 피한다는 차도살인의 본분대로 이란은 일본을 끌어들여 자국의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거대한 석유 콤비나이트를 건설한 것이다.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이 프로젝트의 파탄으로 인해 지금 세계 굴지에 재벌인 미쯔이 그룹은 휘청거리고 있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새우 미끼로 잉어를 낚으려다 잉어로 새우를 낚은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